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회지문을 들어갔는데 사회지문 여러분 어려워합니다. 그쵸? 왜? 지난 시간 경제지문이었고 경제하면 그래프 나오고 그래프 나면 무조건 쫄고 근데 선생님이 알려줬지? 쫄지 마라. X축과 Y축에 뭐가 있는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랬어요. 자, 사회지문은 이렇게 원리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게 반드시 문제로 나오죠. 마찬가지야.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쪽을 한번 볼까? 자, 26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어떤 선거 제도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원리가 제시됩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야. 확인해 볼까? 자,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 5, 6, 7 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5번. 자, 보기는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뭘까요? 자, 이 글의 뭐? 전개 과정이라는 게 결국 뭐야? 이 글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런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가에 뭐 설명 대상을 제시한다. 마에 가니까 뭐 대안의 조건과 그 한계를 뭐 지적한다. 중간 세 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거지요. 그쵸? 자, 이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따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6번. 자, 위글로 미루어 볼 때, 자, 미루어 보는 거 뭐라 그랬어? 추론이라 그랬지. 추론할 뿐만 아니라 기억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자, 비문학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해준 거 있죠? 이거, 그치? 두 가지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도 역시 얘들아, 푸는 방법 있습니다.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뭐야? 하나의 원리를 이 상황에다가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되지. 자, 그래서 뭐야? 사회지문에서는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사실 고정관념이에요. 실제로 내가 지금 가장 어렵고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지문에 나온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렵지만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세 문제, 자, 우리 먼저 글의 구조 파악하면서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글의 구조 파악하는 건 쌤이 알려줄게. 자, 어떻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오늘의 개념입니다. 얘들아. 글의 구조는 단락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봐봐. 물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가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글도 물론 존재해. 하지만 이렇게 구조가 나오잖아, 문제로.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글들입니다. 눈에 띄는 구조가 있어야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눈에 띄는 구조는 어디에서 있냐? 어디서 우리가 찾아오냐? 단락의 첫 문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글 다 안 읽어. 일단 각 단락에 가나다라마 5개 단락에서 일단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볼게. 자, 먼저 가단락 봅니다. 자, 지금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 선거제도에 관련된 글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가단락의 핵심 내용. 자, 각 나라의 다양한 선거제도. 이게 뭐야? 자, 옆에 문제. 5번 문제 봐봐. 가에서 뭐라 그랬어? 얘는 설명 대상을 제시한다 라 그랬죠? 자, 설명할 대상을 제시한다. 즉,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할 대상은 다양한 선거제도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나단락의 첫 문장을 봅니다. 자, 나단락의 첫 문장 보니까 뭐라 그래?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 자,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짜고짜 하지만 이라면서 자,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 이거에 뭐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네. 그치? 결국 뭐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나단락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단락 볼까? 자, 다단락의 첫 문장을 한번 봐봐. 이런 모순 때문에, 자, 이런 모순.
선생님 뭐라 그랬니? 자, 이런, 이러한, 이처럼, 이 사람, 이는. 자, 이는 뭐야? 바로 앞 내용을 받아준다 그랬어. 자, 이런 모순이라고 했을 때 뭐니? 이 모순은 나달락에서 제시한 이런 문제점. 이게 뭐야?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이런 모순 때문에 뭐라고?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자, 최다 득표 방식을, 최다 득표 당선 방식을 택했을 때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뭐?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다른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야?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 대안으로. 이거 대신 그 다음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즉 여기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라달락 볼까요? 자, 라달락.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거제도. 자, 이 선거제도 뭐야? 바로 앞에 나왔던 선호도 투표 제도겠죠. 그쵸? 이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이 선거제도 역시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야?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도 뭘 가질 수 있다?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대안의 한계, 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쵸?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가니까 첫 문장을 봅시다. 뭐야? 그렇다면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과연 없는 것일까? 라고 했어. 물어봤죠. 그쵸?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과연 없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5번 문제에 많은 나와 있어요. 자, 대안의 뭐? 조건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대. 자, 우리가 찾을 건 뭐다? 자, 나다라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 봤을 때 봐봐. 자, 문제점을 제시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 자, 그런 다음에 뭐야? 그 대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거. 뭐가 되겠어? 4번이겠죠. 그쵸? 4번이지? 그대로 나와 있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한계를 지적한다. 그래서 봐. 글의 구조는 뭘로 파악한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글의 구조는 알았어. 이런 구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비교하는 문제 있었지? 자, 얘가 기역이었고 얘가 니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생각해 가며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을 봅시다. 자, 가달락 봅시다. 자, 지금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당선시키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자, 봐봐. 다양한 선거제도. 선거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최다 득표자, 즉 가장 많은 최다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도 도입한 세계에서 가장 흔한 게 뭐? 이 최다 득표 당선 방식이래요. 가장 흔하고 이유는 뭐예요? 왜 흔할까?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데다가 득표수를 따지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자, 최다 득표, 왜 이렇게 어려워?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 자, 얘가 흔한 이유는, 즉 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간단하다는 거. 얘는 뭐야? 장점이 되겠지.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뭐야?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문제점이 나달라게 나올 겁니다. 뭐래요?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볼까? 당선자를 찍지 않은 다른 모든 표는 버려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치?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의 의견은 다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이 2개를 넘어서면 당선자는 50%, 즉 반이죠. 그렇죠? 이 50%의 지지율을 얻지 않아도 된다. 절대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니 얘들아? 50이 안 돼도 정당이 2개를 넘어서게 되면은 50%, 즉 반 이하가 찬성해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자, A라는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이 A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30%예요, 전체에. 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전체의 70%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70%는 얘가 절대로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얘를 안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겠죠.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D라는 후보를 찍을 겁니다. 자, 어때? 분산돼. 분산되니까 30만큼의 숫자가 안 나와준 거야.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70%의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뽑힐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럼 계속 봐봐요. 영국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승자가 된 노동당은 전체 표에서 고작 35%를 얻었는데 의석의 55%를 차지했다. 즉 다른 후보보다 조금만 더 얻어도, 즉 여기에서 32%짜리가 있었어도, 어때? 아, 미안. 32면 안 되는구나. 29%짜리가 있었어도 조금만 더 얻었을 뿐인데 얘가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수인데, 그치?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달을 볼까요? 자, 이런 모순 때문에, 즉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모순 때문에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다른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그게 뭐지? 대안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선호도 투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자, 이 제도는 한 사람의 당선자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지명하는 방식이다. 뭐야?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한 명만 찍을 경우에, 자, 그치? 한 명만 찍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쵸?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70이나 돼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머지들을 이기게 되면 이겨버린다는 거야. 당선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 70%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맨 꼴찌로 쓰게 되면 이 사람 당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글을 봐봐. 이해가 안 돼도 좋아. 글을 봐봐. 자, 1순위는 A 후보, 2순위는 B 후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선거 방식은 현재 호주와 미국의 일부 시의회에서 쓰이고 있답니다. 이 방식은 최다 득표자가 아니라 뭘 따진다? 최저 득표자를 따지는 겁니다. 즉 1순위를 얻은 사람 중에, 자, 1순위로 써서 낸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가 먼저 탈락됩니다. 이때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표에서는 2순위의 후보를 1순위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다시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어느 한 사람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띠 이러고 있죠. 그쵸?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느낌이 어때? 또띠야. 자, 이거는 있잖아. 7번 문제를 풀어보면 해결이 됩니다. 자, 봐봐. 선생님 문학할 때 문제 먼저 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지? 문제에 힌트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7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요, 이 방식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뭐야? 선생님이 보기 내용을 정리해봤어. 자, 지금 보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투표로 음료수를 결정한대요.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힘들게 투표로 음료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총 15명의 사람들에게, 자, 교재가 맞았나 틀렸나 볼까요? 자, 654 더하니까 15입니다. 그쵸? 맞았네요. 자, 15명의 사람들에게 우유, 콜라, 주스 중 어느 것을 마실 것인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즉, 순서, 이게 1순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되겠죠. 순서대로 썼으니까. 자, 이랬더니 6명은 우유, 주스, 콜라, 5명은 콜라, 주스, 우유, 4명은 주스, 콜라, 우유 이런 순서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해봅시다. 자, 뭐지?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최다 득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최다 득표는 1, 2, 3순위를 얘기 안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즉,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최다 득표에서는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당선자 누구? 우유입니다. 그렇죠?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의 그 표, 즉 그 선거 제도, 자, 기억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을 때는 누가? 우유가 1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구지? 콜라죠. 5명이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게 주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될 거야. 얘가 당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선호도 투표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호도 투표 방식은 뭐냐?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최저 득표자를 따진다 그랬지. 1순위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온 애를 탈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유가 1순위라고 쓰는 애, 이거 왜 줬니? 자, 우유를 1순위로 쓰는 애는 6명. 콜라는 5명, 주스는 4명입니다. 얘가 제일 적죠. 그러면 일단 주스를 탈락시키는 거야. 주스는 1단계로 탈락이 됐어.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랬죠? 얘를 먼저 탈락한 다음에 이때 이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표에서는 2순위를 1순위로 간주하여 합산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주스가 탈락됐을 때 이 4명의 표는 콜라를 1순위로, 우유를 2순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합산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지? 1순위로 적은 표를 얻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는 6명은 1순위로 우유를, 5명은 1순위로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얘네들도 주스가 탈락하면서 이 콜라가 1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콜라 1순위 몇 명? 얘네들이 합해지는 거죠. 그쵸? 몇 명이야? 9명이야. 그럼 지금 경우에 콜라를 선택한 사람은 9명이고 우유를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6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과반수죠. 그죠? 과반수를 넘었죠. 과반수가 뭐야? 50% 이상이라는 얘기야. 지금 전체가 15명이야. 9는 15명의 반을 넘습니다. 그러면 니은 선호도 투표 방식을 따랐을 때 당선되는 건 누구다? 콜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자, 당선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 기억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유야. 니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콜라야. 어때? 선거제도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번 한 김에 문제 풀어봐. 1번 봐봐. 자, 선호도 투표 방식을 따르면 이 15명이 마시게 될 거는 뭡니까? 선호도 투표 방식에 따라서 콜라를 마시게 되겠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을 따르면 뭘 마셔야 돼요? 기억을 따르면 우유를 마셔야겠죠.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유, 콜라, 주스의 선호도만을 따져보면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의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군.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 하나하나 따져보자. 자, 먼저 선호도를 따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선호도가 뭐야? 내가 뭐보다 뭐를 더 좋아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최다 득표자 방식에서는요,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날 거야? 자, 최다 득표자에는 이 뒤에 거는 고려를 안 한다 그랬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최다 득표자에서는 우유, 나 왜 지었어 또? 자, 우유, 콜라, 주스, 자, 이런 순서로 되는 게 최다 득표자 방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니은에서 우리가 선호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얘기가 뭐니? 자, 우유보다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억에서는 콜라보다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쵸? 이 경우에는 주스보다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선호도만 놓고 따져봤더니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는지 한번 볼까? 일단 뭘 따지냐? 우리 일단 우유와 콜라를 놓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중에서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콜라를 우유보다 더 좋아해야겠지. 자, 이 중에서 콜라를 우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콜라가 우유보다 앞에 있죠. 이 사람들. 콜라가 우유보다 앞에 있죠. 즉, 콜라를 우유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9명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유를 콜라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6명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이거와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선호도만 놓고 따졌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뭘 따질 수 있을까? 콜라하고 주스를 놓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봤을 때 기억의 방식에서는 콜라가 주스보다 더 좋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된대잖아. 이 가정을 한번 놔보잔 말이야. 자, 이 중에서 주스를 콜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6명이죠. 그쵸? 그리고 또 주스보다 콜라가 앞에 있는 사람 이 4명이지. 그치? 결국 10명은 주스를 콜라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5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때? 역시 이것과도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나머지 하나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치? 자, 이거 가지고 해보면 되잖아. 자, 콜라보다 우유가 적으니까 이 옆에 우유가 갈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래서 결국 해보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완전 어때? 니은의 방식으로 했을 때 선호도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호도 투표 방식을 따르면 주스를 1순위로 택한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냐? 아니지. 이 사람들 주스는 탈락되었으나 이 사람들의 표가 사라져요? 아니야. 이게 1순위로 합산이 되면서 여기에 합쳐졌단 말이야. 즉, 이 사람들 1순위는 반영이 안 되었으나 2순위의 의견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호도 투표 방식. 나머지 표도 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리죠. 그죠?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게 아니라 반영했어. 자, 5번. 4번 답이야. 자, 5번. 자, 15명 중에 우유, 주스, 콜라 순이 8명이었다면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이나 선호도 투표 방식 어느 쪽이든 우유를 마시게 됐겠구나. 자, 봐봐. 이거를 만약에 6명이 아니라 8명이 선택을 했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최다 득표로 했을 때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당선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호도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 이 선호도 조사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어느 한 사람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이미 8명으로 15명의 반이 넘습니다. 15명의 반이 7.5란 말이야. 이미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선호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8명이었을 경우 기역, 니은 모두 우유가 당선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었다고 우리가 봤고요. 선호도 투표 방식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6번을 봅시다. 자, 6번도 이걸로 갖고 풀 수 있어. 자, 위글로 미루어 볼 때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역은 뭐였지?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이었고요. 니은은 선호도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얘들아, 비교할 때 뭐뭐보다라는 말에 주의해. 자, 뭐뭐보다. 보면 기역보다 니은이 더 단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정리를 해줄게. 자, 기역보다 니은이 더 단순할 것이다. 뭐가?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이. 그러면 니네는 여기에다가 기역보다 니은이 더 단순하다 이런 말이 써 있잖아. 너희들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자, 기역보다 니은이면 니은 쪽이 부등호가 커져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단순 이렇게 써놔. 그러고서 문제를 봐봐. 지문을 봐봐. 지문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딨어?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달라게. 기역은 가장 안정적이고 간단한 방식이다 라고 했어. 간단한 게 단순한 거 아니야? 즉, 기역이 더 단순하겠죠. 이게 돼? 아니야. 이렇게 돼야 해.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 우리 문제 해봤잖아. 아까 보기에서. 7번 문제 할 때 뭐가 더 복잡하디? 니은이 훨씬 복잡했죠. 뭐 이것저것만 생각할 게 많았단 말이야. 당연히 기역이 훨씬 더 단순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자, 최저 득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역보다 니은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최저 득표자의 입장에서 봐봐. 만약에 기역의 경우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기역보다 뭐라고? 니은을 덜 선호한다 그랬잖아. 이런 뭐 이렇게 힘든 꼬아놓는 문제가 다 있냐? 자, 기역보다 니은을 덜 선호한다는 얘기는 뭘 선호한다는 거냐? 얘를 더 선호한다는 거지. 부등호 잘 그려야 돼. 자, 얘를 정말 선호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최저 득표자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탈락한다 그랬죠? 그지? 하지만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좀 복잡한 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여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선호도만 놓고 따졌을 때는 맨 끝에 있었던 최다 득표를 했을 때 맨 끝에 있었던 주스가 사실 선호도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야? 당연히 기역을 선호하겠니? 얘를 더 좋아하겠죠. 니은도 틀렸어요. 2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 여부를 중요시하는 것. 니은보다는 기역일 것이다. 역시 뭐야? 기역이 더. 자, 니은보다 기역이 더 과반수를 중요시하나? 뭐라 그랬어? 정당이 2개가 넘어갈 경우에 얘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얘는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시해? 얘가 더 중요시해.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 3번도 틀렸어. 자, 4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니은보다 기역을 더 선호할 것이다. 얘들아, 여론조사라는 건 뭐지? 딱 사람들이 딱 여론조사 했을 때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좋아요? 했을 때 그냥 1, 2, 2, 3이 딱딱 나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하겠니? 당연히
그냥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것이 갈리는 기억을 더 좋아하겠죠. 4번이 답입니다. 그죠? 4번이 답이야. 자, 5번 그래도 봐. 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보수 진영의 유력한 후보 여러 명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는 기억보다 니은을 더 선호할 것이다. 볼까요? 자, 아까 문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봐봐. 자, 만약에 여기에서 단일 후보, 이 사람을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진보를 싫어하는 보수 진영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 보수 진영은요, 자, 어때? 후보를 한 명으로 모으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 사회에 진보파가 30%이고 보수파가 7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명 나왔으니까 얘만 찍으면 되죠. 30%를 얻죠. 하지만 보수파, 70%의 보수파는 어때요? 표가 나뉘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0%의 의견이 적어지면서 어때? 얘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어가 뭐지? 진보 진영의 후보가 뭘 더 좋아하겠냐는 거야. 뭘 당연히 좋아하겠니?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표를 30%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 즉 기억의 방법을 더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 표는 갈릴지 몰라도 아마 4순위로 이 A라는 후보를 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불리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뭐 기억을 더 선호한다. 이 5번도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얘들아, 재밌지? 재미없니, 얘들아? 선생님 재밌는데? 또 나만 재밌니? 자, 사회 원리를 현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 어려운 원리를 적용할 때는요, 여러분한테 7번 문제처럼 단순한 문제가 하나 제시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건 어렵지만 음료수를 마시는 건 쉽죠. 그래서 이거 7번을 한번 해보면 글의 내용도 이해가 되고 6번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에 적용 문제 어려워하지 말란 얘기지. 알았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주면 되는 거야. 물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만 얘들아, 너희 모든 지문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건 빨리 넘어가고 이런 거는 최대한 꼼꼼히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한 문제에 몇 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시간 관리 나중에 해준다고 했어. 이런 건 일단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세요. 됐죠? 그럼 5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고 다 했네? 자, 두 번째 지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명언. 자, 오늘의 명언은요, 종현이, 강종현 학생이 올려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행동이 없는 계획은 단지 기분 좋은 낙서일 뿐이고 노력이 없는 요령은 결국 결과가 없는 행동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뭔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 뭐 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정원석이라는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수능을 봤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배경이 자,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생인데 서울대에 간 친구입니다. 정말 엄청난 끈기와 의지와 노력으로 갔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말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 행동이 없는 계획은 낙서일 뿐이라는 거지. 너네 계획 많이 짜죠? 실천하니?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야. 또 노력이 없는 요령은 결과가 없는 행동일 뿐이다. 즉, 봐. 선생님이 요령 가르쳐줘. 너희도 맨날 요령 달래. 니네가 사실 선생님 강의 듣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단순히 선생님이 문제 해설만 해주면 이거 들어오겠니? 선생님이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잖아. 근데 요령만 기다리고 앉아서 요령을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이걸 풀 수 있다? 아니야. 그 요령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습과 복습인 거지. 노력을 해야지만 그 요령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의 선배가 해주는 말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 봅시다. 자, 28쪽이죠. 자, 28쪽에 나와 있는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역시 사회인데요. 어떤 사회학의 이론을 또 적용해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문제가 있니? 9번 보니까 그림 있잖아.
그림 문제 있으면은 적용하는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살짝 훑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죠? 자, 내용 일치 문제 찾아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내용 일치 문제 푸는 거 있다 선생님 또 다시 알려줄게. 아까 살짝 알려줬지만. 자, 9번. 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를 보니까 뭐가 있어?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림이나 그래프 나오는 거 적용 문제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그림 있으면 한번 보고 싶지 않니? 아니야? 보기도 싫어? 그냥 정말 나랑 관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니네 시험 보는데 그림 나오면 버리면 안 되지. 자, 봐봐. 그림이 나오면 살짝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일단 가와 나를 보세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한번 봐봐. 어떤 차이가 있니? 자, 가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뭔가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자, 동그라미가 돼 있는 숫자가 있지. 그게 1이야.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니? 바로 옆으로 가?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는 2, 멀리 떨어져 있는 2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2에서 주위로 뻗어나가는 거. 이 2에서 주위로 뻗어나가는 거. 이 1에서 또 주위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일단 멀리 한번 가서 여기서 뻗어나가고 여기서 뻗어나가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를 보세요. 이거 무슨 보드게임 그림 같지 않니? 그치? 한 번에 한 칸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 1에서 다음에 2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멀리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것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한 걸음 가서 2로 가고 또 한 걸음 가서 3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가서 맨 가장자리에 보면 5, 6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뭔지 몰라? 지문 보자 나중에. 자, 10번. 보기의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을 기억을 통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 시공간적 규칙성이에요. 그쵸? 이 시공간적 규칙성을 뭐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라는 역시 적용 문제입니다. 사회지문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는 하나의 어떤 사회학 이론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회학 이론인지 볼까? 첫 번째. 자, 첫 번째 단락에는 뭐가 나와? 뭐가 나와? 핵심 개념이 나와. 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보세요. 공간의 확산이란 됐어. 자, 이거야. 자, 뭐뭐란 이거 뭐죠? 정의죠. 자, 정의를 한다. 즉 뜻을 밝힌다. 개념을 밝힌다라는 것은 이것이 뭐? 이 글의 핵심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데? 핵심 개념이 공간의 확산이지. 자, 공간의 확산이란 무엇인가? 봐봐. 자, 뭐냐? 특정 현상이, 즉 어떤 현상이 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정 경로를 통해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달되는 전파의 과정이다. 즉, 뭔지 몰라. 어떤 현상이 어때요? 한 지역 혹은 한 집단에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집단으로 전파되는 거,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9번에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그림이지 했던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9번에서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2로 볼 때 한 사회에서 경제 성장, 지역 발전, 인간 생활의 변화.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특정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제 성장, 지역 발전, 인간 생활의 변화는 모두 혁신의 확산에 따른 인간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의 사회, 경제적 경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자, 지금 공간의 확산이 이 글의 핵심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거야. 자, 진짜 주인공은 뭐냐? 얘야. 자,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확산될 때, 확산이라는 건 뭐지? 점점 주위로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혁신이라는 것이 확산될 때는 이 공간의 확산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혁신의 공간적 확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비롯한 여러 메커니즘의 역할과 혁신의 확산에 따른 공간 구조의 변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혁신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지리학자가 헤거스트란드이다. 이거야. 자, 역시 또띠또띠야. 자, 걱정하지 마.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혁신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산 원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뭐니? 자, 공간 구조가 변화한다. 라는 거고. 그치? 이 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뭐? 자, 거리. 그리고 이 거리를 비롯한 여러 메커니즘의 역할들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 글은 뭐야? 이 혁신의 확산, 즉 공간의 변화, 이거를 인해서 공간이 변화하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얘네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 글에서. 첫 문단은 뭐다? 글의 내용을 예고한다. 예고편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먼저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그가 누구예요? 헤거스트란드죠. 자, 그는 혁신의 확산과 수용은 학습 과정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가정하에서 봐봐. 이게 뭐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 그랬어. 첫 번째가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학습, 또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야? 의사소통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야. 자, 이거에 의해서 형성된대. 그래서 혁신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인접 효과에 의한 전염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 뭐야? 혁신은 배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인접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접 효과를 들고 있어요. 이 인접 효과에 의한 뭐? 전염 확산이다. 얘들아, 전염병이 어떤 병이야? 옮는 거죠. 남한테 옮는 거야. 즉, 혁신이라는 것도 마치 전염병처럼 붙어있는 사람에게 인접해 있는, 즉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혁신이 옮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공간상에서의 혁신 확산은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유통보다 얘들아, 내용 일치 문제 있었다. 자, 내용 일치 문제는 A보다 B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냅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 있죠. 뭐지? 바꿔치기야. A보다 B라는 게 지문에 나와 있을 때 자, 이거를 선택지에서는 살짝 바꿔쳐서 B보다 A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해야 돼. 뭐야? 뭐보다 뭐야? 자, 대중매체보다 뭐에 의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적인 자,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유통보다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즉 A보다 B라는 건 이게 더 강조된다는 거죠. 얘에 의해서 뭐야? 혁신이 확산된다라고 이 사람은 말한 겁니다. 또 확산은 혁신의 발생원과 잠재적 수용자 간의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거리가 중요한 개념이야. 계속 봅시다. 발생원과의 거리가 가깝고 대면 접촉, 즉 직접 만나서 접촉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혁신의 확산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역시 뭐예요? 자, 뭐보다 뭐 내용일치 문제에서 많이 바꿔놓는 거라고 했죠. 바꿔치기 하는 거라 했지. 또 하나 바꿔치기가 있어. 뭐뭐일수록. 자, 마찬가지야. 전에 우리가 그래프 문제 풀 때, 자, 이게 올라갈수록 이건 내려간다. 이런 관계 잘 파악하라 그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거리가 뭐하고, 자, 거리가 가깝고, 또, 자, 대면 접촉을 할 기회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혁신의 확산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요소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혁신 확산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가자. 자, 또한 혁신 확산의 공간적 특성에서 또 다른 개념인 확산 과정의 계층 효과도 언급하였다. 자, 봐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은요, 결국 뭐에 의한 거라는 거야? 이런 거 다 결국 뭐라는 거야? 거리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접촉이 많을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접촉이 많을수록 혁신 확산은 빨리 일어난다. 거리와 접촉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두 번째 요소는 뭐야? 계층이래.
자, 계층에 따라서 뭐예요? 확산의 계층 효과란, 자, 이 계층이란 게 뭐냐? 확산의 계층 효과란, 보세요, 둘째 줄. 도시 시스템에서 혁신과 확산과 수용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빨리 발생한다. 자, 뭐뭐 할수록 나오면 주의하라 그랬지. 자, 도시가 클수록.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좀 더 정리해서 써볼까? 자,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어딨어? 빨리 발생한다. 즉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시 규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때요? 혁신 확산은 단순한 지리적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계층 구조와 계층성에 의해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먼저 확산이 일어나고. 자, 우리가 그림을 본 이유를 알겠지? 그치? 자, 봐봐. 도시가 클수록 빨리 일어나고 도시가 작을수록 늦게 일어난다며.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몇 번 문제? 9번 문제 그림 봤잖아. 자, 1번에서 2번으로 건너뛴 이유를 알겠니? 이렇게 큰 곳으로. 왜 건너뛰었을까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자, 확산이란 1번이 대도시인 거야. 그 다음 대도시가 여기라는 거죠.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차 여기에서 주변의 작은 도시들로 전파된다. 이게 바로 그 9번의 가 그림의 내용이었던 거지. 그치? 자, 단순한 거리에 의한 영향은 무슨 그림이야? 나죠. 그쵸? 나에서는 1번에서 무조건 가까울수록 먼저 일어나. 멀수록 늦게 일어나. 그치?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나의 그림은요, 단순한 거리를 나타낸 거고, 가의 그림은 뭐야? 이런 계층성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자, 세 번째 요소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는 혁신 확산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자, 지금까지는 뭐 거리네, 뭐 접촉이네, 뭐 계층이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세 번째로 뭘 들었냐?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밑줄 친 기억, 확산 과정의 시공간적 규칙성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 규칙성은 뭐예요? 초기 단계. 즉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단계에는 뭐야? 주로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 초기 단계에서는 이 혁신이 처음 시작된, 뭐 예를 들어 유행이라고 해. 유행이 처음 시작된 그 지역에서 마구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가까운 지역에서 또 소규모로 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혁신 수용률에 있어서 커다란 공간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치? 이 발생지는 막 혁신이 일어나고 유행이 막 일어나고 다른 지역은 그만큼 더디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는 확산기에는 이거는 뭐예요? 원거리의 지역까지, 즉 먼 곳까지 확산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심화 포화기야. 자, 마지막 단계인 심화 포화기에서는 최초 발생한 거에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 그치? 여기에서는 전 지역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역 간의 격차가 없어지죠. 모두가 그 유행을 따르게 된 거야. 하지만 이때는 그 지역에서만 일단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만 유행이 발생하니까 어때?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간의 확산, 그치? 혁신의 확산을 결정하는 요소 다 나왔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시간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게 거리와 접촉 빈도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성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봐요. 자, 8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 오늘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거 있었지. 개념 정리한다. 자, 오늘의 개념 이런 게 있어요. 자, A보다 B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문이든 선택지든 주의하십시오. 이거를 바꿔치기 한다고 했습니다. 또 A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상관이 없는가? 봐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아마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A와 상관이 없기보다는 A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그쵸? 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어떤 말로 나타나? A가 뭐뭐 할수록 B는 뭐뭐 하다. 이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뭐뭐일수록 이런 말 잘 보라 그랬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1번 보자. 자, 공간 확산 이론은 전염병의 전파를 규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자, 그래 이거
전염 효과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그럼 전염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얘들아, 그렇게 너무 1차적으로만 단세포처럼 생각하지 마라. 자, 전염 나왔다고 무조건 전염병이 아니야. 마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처럼 이런 공간의 혁신의 확산도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이거는 뭐야? 전염병의 전파를 규명하는 데 활용됐다? 얘들아, 활용과 관련된 게 어디에 나와 있니?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안 읽었구나. 자, 보자. 자, 봐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구미의 여러 국가에서 혁신의 공간 확산을 통한 공간 구조의 변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옛날에 비해서 연구의 중요성에 소홀해졌다.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그러나 뒤에 있다고. 자, 그러나 뒤에 내용을 봅시다. 헤거스트란드의 공간 확산 이론은 뭐야? 기술 혁신의 확산, 근대화 과정, 공업 발달, 지역 발전의 공간적 파급 효과 등의 설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 자, 유용하게 활용된 그 항목들 중에 전염병 있어 없어? 없지? 모른다는 거야. 없는 건 모르는 거야. 1번 답이야. 이거 추론 문제 아니에요, 얘들아?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에서는요, 글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끌어내야 하지만 내용 일치 문제는 글에 없는 건 틀린 거야. 알았지? 1번이 그래서 뭐야? 틀린 거야. 1번 답은 아니겠네요.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경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지? 없구나. 자,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셋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의 사회, 경제적 경관을 변화시킨다. 됐네. 뭐야? 뭘 해? 2번 답이네. 됐지? 3, 4번 보지 말까? 그냥 기분상? 봐야겠지? 3번 봐. 자, 혁신의 확산 범위는 혁신 발생원의 거리와 상관없이. 자, 상관없이 나오면 정말 상관이 없는지 보라 그랬지. 근데 상관이 없어? 이거 있잖아.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뭐뭐 할수록이 들어가면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주고 있어.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와 혁신의 확산은 관계가 있지. 왜 상관이 없니?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공간 확산 이론에서는 시간보다는 거리보다는 계층의 개념을 더 중시한다. 자, 뭐뭐 보다가 나왔을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1번은 거리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계층이었어요. 3번은 시간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니?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없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한 적 없어. 4번 안 돼. 그 다음에 5번. 전염 확산의 경우 대면 접촉보다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 유통. 봐봐. 보다. 아까 우리 비교했습니다. 자, 뭐가 더 커? 대중매체보다 개인적인 접촉, 대면 접촉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5번은 뭐야? A와 B를 바꿔치기 해버렸어. 그죠? 대면 접촉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바꿔치기 주의해.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자. 자, 9번 그림. 아까 우리가 봤죠. 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만 가는 거야. 즉, 이건 거리와 관련된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 1번 보자. 자, 가는 뭐야? 대도시에서 대도시라고 그랬지? 자, 1에서 거리가 먼 2로 확산되는 것은 뭐야? 거리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데도 여기로 먼저 갑니다. 여기가 아니라. 뭐니? 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모가 큰 도시라는 거죠. 도시 규모가 클수록 확산은 빨리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가 나머지 이런 데 있는 조그만 3이나 4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해 확산은 여러 도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어느 한 도시로만 이루어진다. 야, 무슨 소리야. 자, 지금 대도시로 갔는데 여러 도시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니? 그지? 어느 한 도시에만 일어난다니. 이거는 그림을 잘못 이해한 거다? 2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나의 6은 봐봐. 나는 뭐지? 거리야. 한 걸음만 갔어. 그러면 6은 뭐야? 제일 먼 데죠. 그쵸?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야. 즉,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으로 이 혁신이 가장 늦게 확산된 곳이지. 1번 봐봐. 거리가 가까울수록 확산은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가장 늦게 일어난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자. 4번. 나의 혁신이 1에서 2, 2에서 3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은 가까운 곳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자, 나는 뭐였죠? 거리에 따른 것이었죠. 자, 거리는 뭐와 관련 있었지? 가까울수록 뭐야? 만날 기회가 많아. 그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발하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1에서 나타난 혁신은 만약에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시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단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게 한 번이 있죠. 그치? 그러면서 그 동시에 주변으로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치? 동시에 두 그림을 겹치면 돼. 그러니까 1과 가까운 곳 이런 곳과 그리고 규모가 큰 도시로 함께 확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자,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보기의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을 기억. 기억이 뭔데? 기억. 시공간적 규칙성이었지. 자, 시공간적 규칙성을 통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그치?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순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봐봐. 한 사회에서 주택이 개량되는 과정도 혁신 확산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택을 점점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량하는 과정 역시 혁신 확산이 수용되는 현상으로 이를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뭐 주택 개량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 건 뭐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1번 봐봐. 초기. 초기에는 뭐? 가까운 데만 가지? 1번에 뭐래? 원거리. 틀렸어. 이렇게 쉬워 이 문제가. 니네가 적용 문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 자, 초기에는 가까운 거리로 간다고 했는데 1번에서 뭐래? 원거리라며. 틀렸네. 2번. 자, 그 다음에 확산 범위는요. 주택 개량의 수용률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겠군. 선생님 전 수학이 정말 싫어요. 나도 싫어. 자, 나도 싫어. 자, 얘들아, 비례 반비례 수학 아니야. 잘 봐봐. 자, 비례라는 거는요. 자, A가 커지면 B도 커지는 거. A가 작아지면 B도 작아지는 거. 이게 비례입니다. 반비례는 뭐지? 얘는 비례야. 반비례는 뭐지? 하나가 커졌는데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게 반비례입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주택 개량의 확산 범위와 수용률을 놓고 봤을 때 자, 어때?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봐봐. 1지역에서 2지역으로 3지역으로 점점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개량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개량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량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량했을 거 아니야. 점점 개량한 사람들이, 즉 개량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범위가 증가할 때 수용률도 증가하니 얘는 반비례냐? 비례지. 그지? 비례 관계입니다.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개량의 확산 중간 단계에서는 자, 중간 단계 어딨어? 이거죠. 자, 이때는 뭐야? 원거리에까지. 그치? 자, 원거리에까지 뭐 확산이 되는 단계고요. 근데 3번에서 뭐라 그랬어?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건 언제니? 격차 없는 건 심화 포화기. 즉,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주택 개량의 발생원에서 멀수록 주택 개량이 대규모로 일어났다가 점차 시들어지겠다. 시들해지겠다.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초기에 가까울수록 소규모로 일어난다는 거.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일어나는 게 멀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확 대규모로 일어날까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이 지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야. 얘들아, 수용률하고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수용률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말은 그 뒤에 봐봐. 시들해진다 그랬잖아. 즉 처음에 막 붐이 일어나는 거야. 모두가 한꺼번에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사라져간다. 이런 뜻인데 자, 초기에 가까운 데서 소규모로 일어난다고 해서 먼 데서 무조건 대규모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보자. 주택 개량의 확산이 심화되면 여기죠. 그쵸? 발생원과 관계없이 뭐? 전 지역에서. 답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그림 나오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림 나오는 지문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교훈을 얻었지? 자, 사회 아직 지문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4개나 있어. 기회가 있다는 얘기야.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렵다고 쫄지 말고 제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서 뒤에 있는 지문들을 해결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